오늘 미국 3대 지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넘게 올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차트 보면, S&P 500 지수거든요. 전체적으로 MSCD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 방향성을 말하는 D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 패턴, 상승 패턴의 지표가 하락 패턴의 지표 윗단에 올라가 있고, ADX 지표도 살짝 들려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머니플로우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추세는 일단 탄 것 같고, 말씀드렸던 4,200이 아니고 이 윗단에 있는 이거를 터치하러 갈 것 같습니다. 4,300을 터치하러 갈 것 같고, 우리나라 지표는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미국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술적 지표들이 여기 직전에 있었던 여기 2550선 여기를 터치하러 올라가는 작업을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주는 게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 너무 속도가 떨어지면 또 불안정성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것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4월달 요번 4월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한 달 동안 세차게 밀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화된 건 맞거든요. 이거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 그 밑에 있는 게 현금, 캐시 확보, 캐시 비중이고요. 이게 그 증권, 뭐 예를 들면 모기지라든가 국채 잔액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국채나 이런 잔액들은 쭉 내려가고 여기 현금 확보율이 확 늘어났죠. 그래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확 늘린 상태고, 아직 뱅크런이 끝났다, 뭐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늘렸다는 것 정도만 통계 데이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중소형 은행들의 그 뱅크런이 중단됐는지는 일단 잠재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심적으로는 좀 잡았는데 완전히 끝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그 대형은행 쪽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간다는 게 보인 적이 한번 그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미국의 이제 그 PC 가격 지수가 나왔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코어 쪽이 하락 강도가 상대적으로 전체 하락 강도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CPI 같은 경우 내려오다 옆으로 개걸음 쳤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추세적으로 둘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잡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까지 패턴 어떻게 됐냐면 주가들이 밀려 올라가면 주가가 반등해서 밀려 올라가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자산 선호도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잡혀서 더 이상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멈출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 계속 보이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딘가요? 중동 어느 국가가 그 수출과 관련돼서 생산 공급 중단, 공급 축소, 공급 중단 뭐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와서 올라왔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정상화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금값도 일단 수면 아래로 안정성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부분도 나왔거든요. 실질 가처분 소득, 인당 가처분 소득이 나왔는데 보시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긴 했지만 사실 소득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붕괴되거나 그런 것들의 느낌은 안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생산, 뭐 가동률, 뭐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급락해서 사실 경기가 수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리적 자극, 그 소비자들의 심리적 자극에 의해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은 사실 어떤 시그널을 던져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약해지고 있구나, 뭐 강해지고 있구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현상 파악을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붕괴에 대한 시그널들을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딴 얘기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코어거든요. 코어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잡혀서 둘 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강도가 좀 덜한 건데 코어가, 유럽 같은 경우는 코어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지금 두 개 본 건 전년 동기 대비고, 전월 대비 증감률은 CPI도 올랐고 전월보다 올랐죠 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도 올랐고 코어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유럽은. 그래서 0.5%를 올려가지고 3.5까지 지금 밀고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금리를 지난번에 사실 그 BOK에서 금리를 안 올렸는데 그때 안 올리지 말고 올렸어야 돼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난리치는 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안 했는데 BOK에서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동산 시장 난리치는 거는 난리치는 거고, 일단은 기준금리를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지금 금리가 더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3.5거든요. 미국하고는 금리가 더 벌어져 버렸고 유럽하고는 금리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눈치 보기를 할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 통화 정책상에서는 금리를 당연히 올리게 될 겁니다. 검사자 봐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음으로 이게 좀 특이사항인데, 여기 보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표거든요. 보시면 이게 거의 미진하게 증가했어요.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최근 추세를 보면 그냥 작년 하반기부터 개걸음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컨퍼런스 보드는 이틀 전인가 나왔고,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건데, 보시면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2월, 그러니까 1월께 그다음에 3월 중반, 후반 이렇게 두 번 또 나왔는데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고, 보면 기대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거는 뭐 현재 상황하고 기대지수를 합한 거고요. 얘는 향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금융 요번에 리스크 난리를 쳤잖아요. 그게 반영되면서 이게 밑으로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최종 발표 나올 때. 그래서 이번에 SVB, 뭐 시그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뭐 이런 것들 난리치면서, 금융장 난리치면서 심리가 좀 많이 툭 꺾였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중국 쪽을 보면 중국은 PMI 지수, 제조 PMI 지수는 급반등했다가 2월에, 그 다음에 3월달 들어서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지금 강도가. 다만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트라우마 갔다가 이젠 풀었고, 지금 뭐 그 외국인 관광객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뉴스 보도도 나왔고, 제가 통계를 좀 봤더니 한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인들은 오는데 단체 여행 계획은 막아놨잖아요. 지난번에 그 외교부에서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야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쥐어 짰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광 같은 것들을 다른 국가도 쭉 열어주는데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안 열어줬잖아요. 쓸데없는 외교 정책을 하면서 그 전혀 효과가 없거나 필요가 없는 외교 정책을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정부가. 저는 일본 가서 헛짓거리를 하지 않나,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이 이념적인 관점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문제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예전에 한번 잘못하면 말아먹을 거란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말아먹기까지 않겠지만 도움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중국 경제의 30%가 부동산이 차지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뭐 부동산 직접적인 건 한 7%, 뭐 주변 거 한 5%, 그러니까 주변 거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이사도 다니고 뭐 저축인 아니 그러니까 가구나 뭐 전자제품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전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여파들 파생을 다 하면 한 50%는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그 중국의 중대도시 70개 2월달 주택가격 동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전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보다 크면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얘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동월을 100으로 보고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놓고 보면 100보다 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월보다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년 동월을 100으로 봤을 때는 이쪽 보면 굉장히 100보다 낮은 게 많죠. 그래서 전년 동월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내린 게 많은 거죠. 얘는 두 달 1, 2월 달 평균 전년 1, 2월 평균을 요번 1, 2월 평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월 한 달만 본 거고 이건 1, 2월 평균을 본 건데 1, 2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 내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가격대가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2월 때 살짝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열차 살짝 들렸다는 얘기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신규 주택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기존 주택이거든요. 근데 기존 주택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전월보다는 살짝 들리는 애들이 많은데 작년보다는 들리는 애들이 적고 두 달 평균을 놓고 봐도 들리는 애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살짝 들렸다. 이게 추세적으로 들리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업활동 동향 나왔거든요. 3월 말에 나왔으니까 2월 달 말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 뭐 금속, 운수창고는 전월 대비 올랐고 소비들은 전월 대비 다 쭉쭉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설비 투자도 전월 대비 좀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동행 순환 변동치는 올라가고 있고 선행 순환 변동치는 내려가고 있다. 이 선행 한 3개월 정도의 앞에 있는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잠깐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3개월 뒤에는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광공업이 생산이 줄었으나 이건 전월 대비입니다. 서비스업 공공인정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서비스업이 늘은 거죠. 서비스업.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 보는 거고 이건 전년 동월 대비 본 거예요. 일단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늘었는데 요거 보면 D램이나 시스템 반도체 생산 감소됐고 대형차, 대형버스 모두 생산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는 추세적으로 지금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쪽은 지금 안 좋아요. 서비스업이 그나마 좀 난 거죠. 광공업 쪽은 그렇고 서비스업이 그나마 좀 난 겁니다. 전월 대비 증가 나오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나오고 판매 쪽도 놓고 보면 이제 전월 대비는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 대비 보면 전월은 기저 효과로 대규모 할인 행사들 통해서 판매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전월 대비 증가한 거는 사실 약간 허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전월 대비 이제 전기차 판매 쪽이 그나마 나은 거고 다른 영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아직 마이너스 영역에서 버티고 이 밑에 있죠. 이 제로 밑에 이 선 있죠. 이 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인데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도 그렇게 확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거고 전체적으로 업태별로 전년 동기 대비로 대비 증감률을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관련된 거 말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모든 판매 업소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부 다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그 면세점이든 뭐 이마트든 뭐 백화점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다만 자동차 영역 쪽만 조금 나왔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종합해서 나타내는 종합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동행 종합 지수가 내려오고 선행하고 동행이 동시에 내려오다가 동행은 살짝 반등했고요. 선행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선행지수를 동행이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먼저 움직이면
그걸 동행이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동행이 먼저 움직였을 경우는 이게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 국내 경제는 그렇게 녹록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경제를 바치고 이게 경제는 심리거든요. 소비자하고 그 기업의 심리인데 그런 심리 패턴을 중간중간에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도 이제 지금 그 위드 코로나 가는 게 그 중국에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뭐 밀려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뉴스 보도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보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단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 많은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초를 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단기 비자 안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돼버린 거죠 중국 쪽에. 이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도 없고 뭐 긍정적으로 크게 이익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중국이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안 잡히고 있긴 한데 사실 PMI 지수를 놓고 보면 막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향후에 그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산이나 소비나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실물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볼 때 정점에 가잖아요. 정점에 가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조금씩 수축되거나 위축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위축됐다가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지표 같은 뭐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이런 것들도 뭐 살짝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추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런 지표를 보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붕괴되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붕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큰 틀의 흐름,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채권시장, 원자재 이런 모든 그 경제 주체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모여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때 급격히 붕괴하는 겁니다. SVB 같은 것도 트리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발생한 트리거거든요. 작년에도 트리거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영국이 그 세금 감세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국채 시장이 요동을 쳤죠. 그것도 전혀 엉뚱한 데서 트리거가 발생한 거예요. 세금을 감세해주면 돈이 없는데 재정 적자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국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국채가 대규모 공급될 거고 그럼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칠 거다. 국채가 폭락하겠죠. 그게 선반영되면서 그 영국 국채 요동이 글로벌 국채 요동을 만든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겁니다. SVB나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를 쳤던 거고 SVB 같은 경우에는 국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국채 수익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자금 흐름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예금자들이 자꾸 자금을 빼가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국채를 매각하면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자금 조달,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예금자들한테 야 나한테 내 주식 발행할 거니까 너희들이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했다가 뱅크런을 더 확대시킨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트리거예요. 그리고 이런 트리거들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 금리가 높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짓들을 해놨는데 그 짓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꼬이면서 문제들이 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느 상황에서 트리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트리거들이 요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걸 막으려고 여기 보시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은행 규제 조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 규제를 좀 약화시켜놨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규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거 윤영숙 기자께서 이게 연합인포맥스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3월 30일 일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실리콘뱅크나 시그니처뱅크 파산 1년 사태는 금융시스템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현재 자산규모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은행들에 대한 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거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걸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실제 2018년에 양당 의원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의 건전성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자산규모 500억 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해버렸거든요. 근데 SVB뱅크가 이 밑단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에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상향을 시켜서 적용하겠다. 이게 그 예전에 그 자산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이렇게 쥐어 짜놨다가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은행 기준을 풀어줘라고 해서 상향했는데 이 상향한 게 이번에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연준이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뢰밭이 막 많은데 그 지뢰밭이 어디에 붙여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걸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찾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SVB 하나만 터져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전부 다 연준에서 커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제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러려면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럴 액션까지 물론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간다면 가겠죠. 무조건 윤전기로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하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가 되겠다고 되기 전에 법률적으로 막 바꿔야 되고 이런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되기 전에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하던 안 하던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동하면 투자자들이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작동하면 붕괴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거가 지금 은행 상황과 정확히 맞물려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반영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이 채권 시장의 패턴을 보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붕괴 때. 이게 이제 기준금리하고요. 3개월, 2년, 10년, 20년 이렇게 초단기부터 상당한 장기까지 채권 수익률을 국채 수익률을 몰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파란 게. 그다음에 이 빨간 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밀려 내려와요. 기준금리가 내려올 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2년 이상의 채권들은 추세적으로 미리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꺾이면 기준금리와 같이 밑으로 꺾여 내려오면 그 시간이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수축합니다. 이게 IT 버블 때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일단 여기 보면 3개월 국채 수익률 빨간 거는 이 기준금리에 맞붙여서 붙으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왔었어요. 그랬다 다시 위로 올라갔는데 전체가 동반 하락하면서 붕괴되죠. 경기가 수축합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까지 다 따라 내려오고 있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경기가 수축한다는 거예요. IT 버블 때 이게 글로벌 금융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애진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장기채 2년 국채 수익률 포함 그 이상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옆으로 개걸음을 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패턴을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오죠. 뚫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그 뒤에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붕괴됐습니다. 얘가. 그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붕괴됐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기준금리 파란 게 아직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보면 2년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장기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는. 잠깐 들려서 난리쳤죠. 이번에 퍼스널 뱅커 쪼쪼쪼 난리치면서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한번 들렸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죠. 다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여기처럼 버티고 움직일 것 같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국채에서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옆으로 밑으로 살짝 더 들려 올라가거나 옆으로 버틸 거예요. 그런데 2년 국채 수익률 이상의 채권들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시장이 안정화되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물 건너가면서 다시 들려야 되거든요. 얘가.
그런데 들리는 게 아니고 내려오잖아요. 주식은 올라가고 채권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 지표로 시그널을 보면 나중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시그널 시장에 던지잖아요. 그럼 그건 긍정신호가 아니고 위험신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긍정신호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시장을 짓누르던 금리 상승이 멈췄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위로 쭉 들러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추세적으로.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때 글로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이전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려서 떠받쳐 주는구나 시장을. 그러면서 더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멈추면 시장에서 더 이상 위험한 금리를 올리던 그런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더 밀려 올라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쭉 더 추세적으로. 근데 밀어 올렸다가 어느 순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혹은 기준금리가 안 내려오더라도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단기 국채조차도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신호를 보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을 방어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전자산 선호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베이스를 두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한 두세 달이 달 거예요. 왜냐하면 FOMC가 5월 달에 통화정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5월 달이면 두 달이잖아요. 6월 달에도 금리 조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5월 달까지 올리고. 그럼 6월 달에 금리를 멈춘다면 이게 멈춰진 상황이죠. 그때 멈추는 게 실제로 시그널이 전달되면 그때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그냥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지는 지금 100% 확신할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다른 일이 터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큰 문제 없이 위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별 위험성, 다른 일이 터지지 않으면 별 위험성 없이 주세가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두 달, 5월 달까지 혹은 6월 달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이 지금 두더지 같거든요. 두더지 게임 하는 거거든요. 올라오면 두들겨 때리겠다는 건데 연준이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요번에 반등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요인에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요번 반등이 마지막 반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멈추게 될 거고 3개월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는 게 멈추는 상황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은 이 딱 경기 수축이 정점을 찍는 이 시기에 주식이 정점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의 정점보다 주식이 선행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주식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추세로 놓고 보면 마지막 정점이 여기였을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얘를 돌파하겠느냐?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여기거나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마지막일 건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중간에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SVB뱅크 같은 난리치는 뭔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근데 만약에 뭔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무산되고 갑자기 아래로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걔가 흔들리는 걸 막았다, 다시 막아줬다 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 강도가 밑으로 떨어져 있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상당히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